오늘 신문, 그 다음에 며칠 전 신문인데, 여기 보면 빌라 주인 세금 들더라도 공시가 올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작년에 특히 심했는데, 그 전세 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전국을 휩쓸었었죠. 그리고 자살한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서 빌라에 대한 그 수요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 살기 전에 빌라에서 뭐 전세를 살던가 뭐 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매매 자체는 거의 실종됐고 전세도 거의 실종됐고 거의 월세로만 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빌라 주인이 왜 공시가를 올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빌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에 전세를 살더라도 다른 쪽으로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공시가. 그럼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빌라에 대한 공시가가 내려간다, 그럼 보증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빌라에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공시가를 낮춰두니까 그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세금도 낮추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안 되면 전혀 이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렵다, 그냥 공시가를 올려줘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상황이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빌라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빌라 자체도 되게 상황이 어려운 거죠. 여기 빌라는 균형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4월 27일 지난주 토요일 날 찍은 사진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골디락스로 가다가 무릎까지 미경제 이렇게 나왔는데, 골디락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는 성장하는 상태,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그래요. 골디락스. 근데 미국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고용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도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골디락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와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고, 뭐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골디락스 상황이 아닌 거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많이 들었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뭐 이런 것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서 고점에 자꾸 떨어지질 않아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질 못하잖아요. 지금 5.25에서 5.5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3.5에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간 상태로 유지하는 것들도 상당히 위험한 거죠. 우리 똑같이 혈압이 만약에 170인데 더 올라가면 더 위험하겠죠. 근데 170으로 계속 있는 것도 우리 건강에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저성장 고물가 덮친 미국, 올 금리 인하 없다. 지난번에만 해도, 지지난번 연수할 때만 또 미국에서 3번을 내다봤지만 한 2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한 번도 안 올릴 수도 있겠고,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리는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데 스티키하다 그래요. 아주 끈적끈적해서 내려오지 않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네.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금리 내릴 수 있어? 라는 그런 위기감들, 그런 상황에서 저성장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사실 보면 기준금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괜찮아야 돼요. 첫 번째, 고용이 괜찮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성장이 안 나오는 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계속 고성장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저성장, 고물가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더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킹달러 여파 코스피 순이익 3.1조 줄 듯 했는데, 코스피를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래도 웬만한 우량주가 모여있는 또는 전체 비중이 큰 그런 주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준단 말이야. 손이익이 이렇게 해서 3.1조나 줄어?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 이런 얘기들이 좀 의문일 수 있잖아요. 사실 보면 달러가 강달러라는 거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강달러라는 거는 사실 뭐예요? 금리를 높였다라는, 미국의 금리를 높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면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환율의 기준은 미국에 있는 달러예요.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반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순이익이 줄어들 것인가?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원자재를 수입을 해올 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올 때 그 원자재에 대한 비용들을 뭐로 지불하냐면 달러로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원유를 들여올 때도 달러로 지불하게 돼요. 그럼 달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을 달러를 사서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들은 당연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로 계산되는 그런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빌리지만. 그런 달러로 빌린 그런 부채를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채에 대한 비용도 더 많이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킹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9조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거 역대 최고라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이 신문에서 이런 걸 보면 기준을 잡으셔야, 야 역대 최고라니까 이거 엄청나게 올랐나 보다. 이게 공공기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평균 연마다 얼마나 올랐는데, 또는 그 전에는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2023년도에 공공부채는, 여기서 대부분 공공부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 한국전력, 한전이 있죠. 그리고 또는 뭐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서 허그나 LH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늘어났어요. 사실 보면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허그 같은 경우는 보증을 서는데, 우리가 갔을 때 주택담보에 대한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랬을 때 보증을 잡아주잖아요. 보증을 서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수되지 않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수십조 원의 손실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공공기관이 여기서 빠진 것들도 많지만 한 38조 정도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럼 그게 많아? 이런 건데, 예년에 비해서 한 5.1%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 2022년에는 80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사실 2023년을 봤을 때는 그 전에 비했을 때는 많지는 않지만 부채는 공공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많이 늘었나? 네, 이게 아니라 기존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왜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는 공공부채에 대한 대부분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값싸게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다른 부분들 건설업에 관계된 것들, 뭐 허그라든지 LH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지금 건설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들을 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들, 그 정도의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아시죠? 뭐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K패스 시행. K패스는 전국망이고요. 뭐 인천은 인천 패스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패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통망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해당 교통망은 전국 교통망인데, 여기서는 뭐 광역버스라든지 아니면 전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은 고속버스, 이런 거 안 되죠.
그다음에 KTX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실적의 20%를 적립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국망이 KPS가 되는 거고 인천 또는 경기 이런 패스가 따로 있는 거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인천에 살면 인천에서 이제 발급받으면 되고 우리가 경기도 살면 경기도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만 19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걸 나누죠. 만 19세 이상부터 청년이라 그러죠. 청년. 그래서 KPS 같은 경우는 만 19세 때 34세까지. 근데 경기도나 인천 패스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인천 패스나 경기 패스가 K 패스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더 많다. 그리고 KPS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실제로 15회에서 60회까지밖에 안 되는데 인천 패스나 경기 패스는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 적립을. 그리고 요것들은 내가 해보니까 한 15회 이상으로 탄다 그러면 발급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 청년 같은 경우는 30% 실제로. 근데 경기나 인천 패스 같은 경우는 39%까지 해준대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는 거죠. 50% 이상. 이렇게 받으니까 오늘 끝나시고 가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셔서 한번 신청을 하세요. 이제 여기는 인천에 사시니까 인천 패스 신청하시면 그리고 뭐 가족에서 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다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 이상은 적립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니까 꼭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